제1장 패배의 잿더미에서 피어나는 결이. 천둥벽의 지하석실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한 것이 아니었다. 폭발의 여파로 부서진 돌덩이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먼지와 잔해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벽 구석에 꽂힌 횃불 하나가 가냘프게 흔들렸다. 꺼질 듯 버티는 그 불꽃은 마치 이 자리에 남겨진 자들의 의지를 닮아 있었다.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전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무너진 석벽의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쉬기조차 답답했다. 그 두꺼운 공기 속에서 16명의 고수들이 각자의 상처를 부여잡으며 앉거나 기대거나 쓰러져 있었다. 누군가는 신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묵천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루마리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지도 가장자리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무거운 것의 이름은 자책이었다. 직업 명왕검. 혈천마가 그것을 손에 쥐고 웃으며 사라지던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묵천은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손끝이 닿기도 전에 검은 이미 혈천마의 손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자신이 더 빨랐더라면, 아니, 더 강했더라면, 천검의 수호자에게서 받은 기운을 더 빨리 끌어올렸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후회는 지금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였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그 선택만이 지금 묵천의 앞에 놓여 있었다. 지도는 낡았으나 정교했다. 누군가 오래전에 세심하게 그려낸 것으로 산세와 강줄기, 고을의 위치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두 곳에 붉은 점 하나씩이 찍혀 있었다. 하나는 서북쪽, 하나는 동남쪽이었다. 사신기 중 두 자루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다. 혈천마는 지검을 손에 넣었지만 나머지 두 자루의 위치는 알지 못한다. 이 지도는 오직 이 석상 안에만 숨겨져 있었으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그 비밀을 쥐고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사님, 상처 먼저 처치하셔야 합니다. 해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의원이 사용하는 작은 양낭이 들려 있었다. 아까의 전투에서 그녀 역시 팔뚝에 검기를 스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지금 그녀의 눈은 오로지 묵천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결의에 찬 빛이 서려 있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이미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달랐다.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슴 안에 품고 있었다. 묵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해명, 고맙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묵천이 지도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서북쪽의 붉은 점 위에 멈추었다. 지도에 새겨진 작은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인검 파천검, 인의 기운을 담은 검, 의로운 자만이 뽑을 수 있노라. 황하상류, 곤륜지맥이 끝나는 곳, 만년빙설이 녹지 않는 절벽 위에. 묵천의 눈썹이 가늘게 모였다. 곤륜지맥? 그곳은 서역과 중원의 경계에 위치한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천둥벽에서 그곳까지는 빠르게 달려도 열흘은 좋게 걸릴 거리였다. 그리고 묵천은 동남쪽의 붉은 점을 따라 적힌 글자를 읽었다. 마검 혈마검, 마의 기운을 담은 검. 강인한 의지를 가진 자만이 그 기운에 잠식되지 않느니라. 운몽택 중앙호수, 남쪽 기슭 검은 바위 아래. 운몽택. 천리에 걸쳐 뻗어있는 끝없는 습지였다. 안개와 수렁,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강호에서도 운몽택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자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뿐이었다. 외지인이 안내 없이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한 사례는 강호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수도 없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떠올리자 묵천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쉬운 길이 없었다. 어느 쪽이든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 그때 이무백이 석실 한쪽에서 일어서며 다가왔다. 오학건파 중 개방 출신인 그는 체구가 크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오늘 전투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여 사지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래 살아남은 자들이 지닌 특유의 냉정함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아는 것과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눈빛이었다. 강호에서 수십 년을 버텨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도사님, 저도 지도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이무백이 지도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이 동남쪽의 붉은 점 위에 닿았다. 마검 혈마검의 위치는 운몽택이군요. 운몽택. 그 이름이 나오자 석실 안의 공기가 약간 달라졌다. 청운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운몽택이라면 그 끝없이 펼쳐진 습지 말입니까? 천리에 걸쳐 뻗어있는 곳이라 들었는데 그 속에서 검을 찾는다는 것이. 말을 잇지 못하는 청운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화산파 출신답게 검을 잘 쓰는 자였지만 습지 같은 지형에서의 전투는 또 다른 이야기였다. 발이 수렁에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경공도 무용지물이었다.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으면 무공이 아니라 운이 생사를 가른다. 그 사실을 청운도 알고 있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묵천이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혈천마도 이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자가 직업 명왕검을 손에 넣는데 성공한 것은 어디선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검과 마검의 위치는 오직 이 석상 안의 지도에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분명 그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이무백이 짧게 말했다. 그의 결단은 언제나 빨랐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묵천이 석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16명의 고수들. 이들 중 성한 몸으로 싸울 수 있는 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방금 전 전투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지검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모든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3명은 중상을 입어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고 나머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어딘가 다쳐 있었다. 이 인원으로 두 방향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하지 않은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중상자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까운 고을의 의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둘로 나눠 각각의 검을 향해 동시에 출발합니다. 둘로 나눈다고요? 청운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인검과 마검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서북과 동남,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한쪽만 먼저 가다 보면 혈천마가 나머지 하나를 먼저 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무백이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팔뚝을 두드렸다. 그것은 그가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석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혈천마의 수하들이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뉘면 그만큼 각자의 전력도 약해지고 혹시라도 한쪽이 전멸한다면 그 검은 영영 혈천마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청운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다. 이무백 선배 말씀이 맞습니다. 뭉쳐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씩 차례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묵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묵천의 말이 석실 안에 잔잔히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검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인검과 마검마저 빼앗기면 끝입니다. 혈천마가 사신기를 모두 손에 넣는 날, 강호는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따위는 그 이후에 올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누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뭉쳐서 한쪽만 가는 사이 혈천마가 나머지 검을 가져간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위험한 선택과 끝나는 선택,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위험한 선택을 택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박의 침묵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청운이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이무백은 팔짱을 풀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좋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나눕니까? 이무백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저는 인검을 향해 서북쪽으로 갑니다. 이무백 선배는 동남쪽,
운몽택으로 가주십시오. 이무백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었다. 마검을 제가 가져오겠다는 말이군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묵천이 이무백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검 혈마검은 사신기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기운을 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힘이 강한 자에게는 힘을 주지만 동시에 내면의 의지를 갉아먹습니다. 강한 욕망을 가진 자는 그 기운에 잠식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심력이 필요합니다. 강호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며 온갖 유혹과 위기를 모두 이겨낸 사람이 이 자리에 이무백 선배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무백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묵천을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향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그 자신만이 아는 무언가가 오고 갔다. 수십 년의 강호 생활 속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유혹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무너질 뻔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이겨낸 것이 단순히 의지만은 아니었다.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난 동료들 덕분이기도 했다. 그 무게를 기억하기에 다시 무너질 수 없었다. 잠시 후 이무백이 낮고 무뚝뚝하게 웃었다. 요령 있는 사람이군요, 도사님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맞겠습니다. 이무백이 껄껄 웃으며 허리를 폈다. 그러자 옆구리의 상처에서 통증이 오는 듯 얼굴이 잠깐 찡그려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바로 표정을 평평하게 가다듬었다. 해명이 조용히 묵천의 옆에 앉아 어깨 상처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검기가 살을 베고 지나간 상처였다. 깊지는 않았지만 소홀히 두면 염증이 올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고 능숙하게 움직이는 동안 묵천은 말을 이어갔다. 아직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석실 안에 모든 이들이 묵천을 주시했다. 혈천마가 이미 지검을 손에 넣었습니다. 지검의 기운은 사용자를 대지처럼 묵직하고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내면을 서서히 변화시킨다고 전해집니다. 감정이 억눌리고 인간적인 면모가 잠식된다고 합니다. 지검을 손에 넣은 혈천마는 이미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혈천마를 마주치더라도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인검과 마검을 손에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서 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전부입니다. 그때 맨 구석에서 한 젊은 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소림사 출신의 명하였다. 오늘 전투에서 팔에 중상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2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그의 눈에는 또래에서 보기 드문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도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하십시오. 인검과 마검을 모두 손에 넣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혈천마가 지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두 자루를 가져도 결국 셋이 모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묵천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석실 안에 가벼운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인검과 마검을 손에 넣은 이후의 일은 그때가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강호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천마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도 아직 알 수 없고 검들이 실제로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도 직접 손에 쥐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검을 손에 넣기 전에 포기하는 것과 검을 손에 넣고 나서 길을 찾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명하가 잠시 묵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다면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묵천이 일어서며 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석실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었다. 처음에 패배감과 무력감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을 해본 자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다. 부상자들에게 약을 나누었다. 식량을 점검했다. 각자의 무기 상태를 확인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동안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막막함 대신 구체적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사경.
묵천은 먼저 중상자 3명을 가까운 고을의 의원에게 맡기기 위해 2명의 호위를 붙여 선발로 내보냈다. 형산파 원로 오군산도 그 무리에 포함되었다. 그는 처음에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이무백보다 더 오래 강호를 누빈 자로서 부상을 이유로 전장을 떠나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듯했다. 묵천이 그의 앞에 조용히 섰다. 선배님이 살아계셔야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선배님의 다리로는 앞으로의 여정을 버티실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 주십시오. 그것이 선배님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오군산이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다. 살아서 돌아오너라.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무겁고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묵천이 두 손을 모아 폭권을 올렸다. 오군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남은 11명을 두 조로 나누었다. 서북조는 묵천, 해명, 명하, 가영으로 총 4명이었다. 명하는 팔에 중상을 입었으나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끝내 고집을 부렸다. 소림사의 승려답게 고집도 단단했다. 묵천은 그를 말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의지가 이 여정에서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었다. 동남조는 이무백, 청운, 그리고 나머지 7명이었다. 숫자만 보면 이무백 쪽이 훨씬 많았지만 이것은 묵천의 계산이었다. 마검이 있는 운몽택은 광대한 습지였고 지형 자체가 위험했다. 수렁과 안개와 짐승들, 그리고 혈인맹의 복병까지. 인원이 많을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출발합시다. 묵천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각자의 짐을 챙기고 무기를 점검했다. 서로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들이 서로를 향해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무백이 출발 직전 묵천의 앞에 잠깐 멈추어 섰다. 그 우람한 몸집이 희미한 횃불 앞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도사님. 예.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무뚝뚝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뜻밖이었다. 무겁고 짧지만 그 안에 진심이 가득했다. 묵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께서도요? 당연하지. 나는 아직 마시지 못한 술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소. 이무백이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하며 돌아섰다. 그의 등이 멀어지자 청운이 잠깐 묵천에게 눈짓을 보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참는 눈빛이었다. 불안감이 섞인 그 눈빛을 묵천이 받아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 눈빛으로 충분했다. 두 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천둥벽을 빠져나갔다. 동남쪽 협곡을 향해 사라지는 이무백조의 뒷모습을 묵천이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묵천이 몸을 돌렸다. 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하와 가영도 서북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 긴장, 그리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 묵천은 그것을 하나씩 눈에 담았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묵천이 해명에게 물었다.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그녀가 이미 따라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택은 언제나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했다. 해명이 눈을 마주쳤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따라가겠습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묵천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서북쪽 인검 파천검을 향해.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천둥벽의 지하에서 나오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탁하지 않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넓었다. 그들의 뒤를 멀리서 그림자 하나가 따라가기 시작했다. 혈인맹의 정찰병이었다. 묵천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상대할 기력이 없었다. 아직 여정의 시작이었다. 따라오너라. 하지만 내가 보고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것이다. 묵천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서북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의 끝자락이 서서히 물러나고 그 자리에 차가운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을 받아 묵천의 그림자가 길게 뒤로 뻗어나갔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해명이 조용히 묵천의 곁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오래 말이 없었다. 발밑에 돌부리를 피하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면서 그저 걷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묵천 도사님.
예. 지검을 빼앗긴 것이 도사님 탓이 아닙니다. 묵천이 대답하지 않았다. 혈천만은 우리보다 먼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사님이 더 빠르고 더 강했더라도 결과가 달랐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묵천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검은 혈천마의 손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자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해명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그 말 안에 담긴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다. 조금 더 가벼운, 조금 더 따뜻한 침묵이었다. 뒤에서 명하가 한 손으로 다친 팔을 감싸 쥔 채 걷고 있었다. 가영이 그 옆에서 때때로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명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야 했다. 서북쪽 하늘이 점점 환해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밤새 별을 이고 걷던 네 사람의 발밑에서 돌과 흙의 감촉이 달라졌다. 고원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였다. 공기가 더 차갑고 더 옅어졌다. 숨을 들이쉬면 폐 끝까지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묵천은 그 차가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걸었다. 추위는 정신을 맑게 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강호에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어린 시절 불타던 마을에서 홀로 살아남았던 그 소년을 위해. 묵천은 앞만 보며 걸었다. 파천검을 향한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2장 파천에 의로운 자만이 뽑을 수 있는 검. 사흘이 지났다. 천둥벽을 떠난 묵천 일행은 쉬지 않고 걸었다. 낮에는 고원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밤에는 별빛 아래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잠은 2시즌을 넘기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는 각자 상처를 살피고 식량을 나누고 다음 방향을 확인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걷는 것만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함께 고통을 견디다 보면 생기는 그런 것들이었다. 함께 굶고 함께 추위를 견디고 함께 위험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된다. 묵천은 그것이 강호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만드는 유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째 날에는 천둥벽 주변의 지형을 빠져나오는 것이 고비였다. 천둥벽은 험준한 바위 협곡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협곡을 벗어나는 데에만 반나절이 걸렸다. 혈인맹의 추격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었으므로 묵천은 일행에게 경공을 최대한 활용해 빠르게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무리였지만 멈추는 것이 더 위험했다. 협곡을 빠져나온 이후에는 서북쪽을 향해 끊임없이 걸었다. 인검 파천검이 잠든 곤륜지맥을 향해. 둘째 날에는 고원지대로 접어들었다. 발밑에 흙이 단단해졌고 공기는 점점 차갑고 옅어졌다. 해발이 높아질수록 숨이 가빠졌고 내공을 운용하는 것도 평지와 달리 더 많은 기를 소모했다. 명하의 팔상처가 고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추위가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해명이 틈틈이 약을 갈아주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정을 취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명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걸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오늘 묵천 일행은 드디어 곤륜지맥의 초입에 서 있었다. 멀리 하늘을 찌르는 설봉들이 만년설을 이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산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인지 하늘이 산과 이어져 있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졌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고도에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울 것이었다. 내공이 있다 해도 이 얇은 공기 속에서 기를 운용하는 것은 평지에서와는 달랐다. 조금만 무리하면 기혈이 역류하고 내상을 입기 쉬웠다. 묵천은 그것을 알기에 의식적으로 내공의 흐름을 천천히 유지했다. 이 산맥 앞에 서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된다. 강호의 고수라 해도 수십 년을 수련한 무공이 있다 해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묵천은 그 감각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로 받아들였다. 인간이 작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기도 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마른 들판을 태운다. 그것이 묵천이 알고 있는 세계의 이치였다. 이곳이 곤륜지맥 맞습니까? 젊은 고수 명하가 온몸을 떨며 물었다. 그는 소림사에서 훈련받은 제자였지만 이처럼 혹독한 자연 앞에서는 사문의 내공도 당장의 추위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팔에 중상을 입고 있었다. 상처 부위가 추위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상처에서 통증이 오는 것이 그의 표정에서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소림사에서 수련한 자들의 특징이었다. 아프다고 주저앉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몸이 버티는 한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맞습니다. 묵천이 짧게 대답하며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황하상류 곤륜지맥이 끝나는 곳, 만년빙설이 녹지 않는 절벽 위에. 그 표현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곤륜지맥은 남북으로 수천 리에 걸쳐 뻗어 있었다. 지맥이 끝나는 곳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해석하기에 따라 목적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다. 단순히 지도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이 방대한 산맥 어딘가에 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묵천은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생각했다. 검은 단순히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봉인되어 있는 것이었다. 봉인된 것은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이다. 사람이 봉인했다면 그 장소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호의 역사는 길고 곤륜지맥은 서역과 중원의 경계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었다. 도사님, 해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책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어젯밤 고원의 객점에서 묵을 때 주인 노인에게서 잠깐 빌린 것입니다. 이 지역의 지리를 기록한 고서입니다. 곤륜지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묵천이 책자를 받아 넘겼다. 낡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기록된 내용들이었다. 곤륜지맥의 지리와 옛 전설들이 담겨 있었다. 이 일대를 수십 년에 걸쳐 답사한 어떤 노학자가 기록한 것인 듯 지명과 지형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세세했다. 산봉우리의 이름, 협곡의 이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묵천이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나갔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대목에서 멈추었다. 곤륜지맥의 북단, 천산과 만나는 지점에 절벽이 있으니 이를 파천해라 부른다. 이 절벽은 사계절 눈이 녹지 않으며 강한 기운이 서려 있어 범인은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옛 기록에 이르기를 이곳에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다 하나 이를 본 자가 없으니 진위를 알 수 없다. 다만 그 절벽에서는 맑은 날에도 폭풍이 일고 겨울에도 번개가 친다 하니 심상치 않은 곳임은 분명하다. 이 고서를 기록하는 자 역시 가까이 가보려 하였으나 절벽 1, 2 안에서부터 강한 기운에 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파천에 하늘을 깨는 절벽. 묵천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찾았습니다. 파천에입니다. 파천에? 명하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곤륜지맥의 북단, 천산과 접하는 지점에 있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이틀을 더 가야 합니다. 해명이 지도와 고서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파천검, 파천에 같은 글자를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을 깨는 절벽에 하늘을 깨는 검이 잠들어 있다. 이름부터가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묵천이 지도를 다시 접었다. 이틀.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틀이 짧다는 뜻이 아니었다. 곤륜지맥의 북단으로 갈수록 지형은 더욱 험해질 것이고 추위는 더욱 혹독해질 것이었다. 게다가 혈인맹의 정찰병이 여전히 그들을 뒤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그림자는 사흘 내내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한 번도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지워버릴 수도 없었다. 쉬지 않고 갑니다. 묵천이 말했다. 그날 밤 일행은 바위 사이에 자리를 잡아 불을 피우고 잠시 쉬었다. 고원의 밤바람은 매서웠지만 내공을 끌어올리면 견딜만 했다. 명하와 가영이 번갈아 경계를 섰다. 불가에 앉아 묵천과 해명이 마주했다. 둘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꽃을 흔들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물들였다. 고원의 밤하늘은 낮고 투명했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이 높이에서 보는 하늘은 평지에서 보는 것과 달랐다.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묵천은 잠시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해명? 묵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혈인맹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해명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 변화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묵천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해명이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것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밤바람이 불꽃을 흔들었다. 그 빛과 그늘이 그녀의 얼굴 위를 번갈아 지나갔다. 설현화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혈인맹 안에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전달하고 때로는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안으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떠났습니까? 어느 날 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혈천마가 계획하는 것에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신기를 모아 강호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그 기록을 읽는 순간 그것을 알고도 계속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묵천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섣불리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꺼낸 말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달고 나오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혈인맹을 아는 자는 혈인맹 밖에서 살 수 없다고들 하였으니까요. 수배를 받았고 쫓겼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살던 곳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버텼다는 것에 안도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불꽃이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다. 해명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결정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해명이 잠시 묵천을 바라보았다. 도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혈천마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천마는 힘만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도사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묵천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는 알고 계십니까? 해명이 물었다. 그것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묵천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묵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었다. 불꽃이 다시 바람에 흔들렸다. 고원의 밤은 길고 차가웠다. 하지만 그 자리만큼은 조금 달랐다. 이틀 후 일행은 드디어 파천의 아래에 도달했다. 절벽은 압도적이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있는 검은 암석의 장벽이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절벽 면 곳곳에는 만년설이 붙어 흰선을 그리고 있었고 절벽 전체에서 기이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동하는 듯한 기운이었다. 묵천은 그 기운을 느끼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위압감이었다. 어떠한 무공으로도 만들 수 없는, 오직 자연과 세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위압감이었다. 절벽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마치 거대한 손이 가슴을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절벽에 대한 고서의 기록이 범인은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한 이유를 묵천은 몸으로 이해했다. 내공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벽 1, 2 앞에서부터 압박감으로 쓰러질 것이었다. 내공이 있다 해도 이 압박을 뚫고 나아가려면 상당한 기운을 소비해야 했다. 절벽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라지 않았다. 흙이 아니라 순전히 돌로 이루어진 땅이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이 땅에 스며 있었다. 그것이 위압인지 혹은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묵천은 그 기운이 인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자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절벽에 잠들어 있는 파천검의 기운이 주변으로 흘러나와 쌓인 것이었다. 저기서 검기가 느껴집니다.
가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비해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사물의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 남달랐다. 이 먼 거리에서 이미 파천검의 기운을 감지하는 것이 그 증거였다. 절벽 중간쯤에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인데 차갑지만 나쁜 기운은 아닙니다. 오히려 맑은 느낌입니다. 물처럼 맑은. 묵천도 그것을 느꼈다. 파천검의 기운이었다. 인의 기운이라 했지만 이 기운은 따뜻하기보다는 냉엄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공정한 기운이었다.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기운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숨어있는 것 같은 기운이기도 했다. 마치 엄한 스승이 제자를 보는 눈빛 같았다. 단단하게 가르치면서도 그 단단함의 뿌리에 사랑이 있는. 올라가야 합니다. 묵천이 말했다. 절벽을 오르는 것은 고되었다. 파천에는 이름처럼 하늘을 찌르는 듯한 수직 절벽이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극히 적었다. 경공을 사용해야 했지만 고원의 희박한 공기와 만년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경공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렸다. 보통의 절벽이었다면 묵천의 경공으로 손쉽게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오를수록 절벽이 발산하는 기운이 강해졌고 그 기운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길을 계속 밀어냈다. 마치 절벽 자체가 외부의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 묵천이 먼저 올라갔다. 발끝이 암석에 닿는 순간 그는 파천해가 보통의 절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절벽 면에서 특수한 기운이 흘러나와 경공을 방해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밀어내는 것이었다. 내공을 높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발이 미끄러질 것이었다. 천검의 수호자가 남겨준 기운이 묵천의 몸 안에서 응집했다. 그 기운을 다리에 집중하자 발이 더 안정적으로 암석면에 달라붙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람이 매서웠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묵천은 멈추지 않았다. 오르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위만 보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을 때는 위만 보면 충분했다. 오르는 중간 갑자기 강한 돌풍이 몰아쳤다. 절벽면에 밀착해 있던 묵천의 몸이 한순간 공중으로 휘어졌다. 내공을 급히 끌어올려 발 아래 길을 응집했다. 간신히 암벽에 발을 붙이고 버텼다. 바람이 지나가는 동안 이를 악물었다. 바람이 약해지자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흔들림은 있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묵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절벽면에 작은 동굴이 있었다. 오랫동안 자연 풍화로 생겨난 듯한 좁은 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빛에 가까운 차가운 빛이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이 높이에서 보니 분명했다. 묵천이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을 향해 손짓했다. 거기입니다. 해명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뒤를 가영이, 명하가 차례로 따랐다. 명하는 다친 팔 때문에 오르는 것이 더디었지만 그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 암벽을 짚으며 올라왔다. 그 표정 안에는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동굴 입구에 이르자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서 뭔가 깊고 오래된 것이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기운이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한자리에서 기다려온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묵천이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좁고 낮았다. 한 사람이 겨우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하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넓어졌다. 마치 처음부터 이 공간이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안쪽이 바깥보다 훨씬 넓었다. 그 공간의 크기는 정확히 한 사람이 들어서서 검을 뽑을 수 있는 크기였다. 아무런 장식도 없었다. 문양도 없었다. 그저 바위였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이 공간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검이 있었다. 파천검은 바위에 꽂혀 있었다. 하지만 지검 명왕검이 석상의 손에 꽂혀 있던 것과는 달리 파천검은 절벽 바위 그 자체에 박혀 있었다. 마치 태초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억겁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려온 것처럼. 검날은 은빛이었다. 자루에는 어떤 장식도 없이 매끈하고 단순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보석도 없고 문양도 없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묵천은 그 검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검이 그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를 평가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의로운 자만이 뽑을 수 있노라. 묵천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이 자루에 닿는 순간 강렬한 충격이 왔다. 보이지 않는 힘이 묵천의 손목을 밀어냈다. 묵천은 뒤로 한 발 밀려났다. 도사님! 해명이 놀라며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묵천이 손목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의 손에서 약한 떨림이 느껴졌다. 파천검이 그를 거부한 것이었다. 강한 힘으로 뽑으려 한다고 해서 뽑히는 검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인가? 의로운 자? 묵천은 그 의미를 생각했다. 의로운 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묵천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두렵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검의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힘으로 뽑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왜 싸웠는가? 왜 이곳까지 왔는가? 강호의 평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 혈천마가 사신기를 완성하면 죽게 될 이름 모를 사람들. 묵천은 그것이 자신의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파천검이 다시 한번 그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아니다.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다. 그 대답은 진실이었지만 전부가 아니었다. 묵천은 더 깊이 들어갔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거짓 없이, 어떠한 포장도 없이. 그리고 떠올랐다. 어린 시절 마을이 불타던 날,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던 소리, 타는 냄새, 붉은 불꽃,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남겨진 소년. 그날 이후로 묵천은 홀로였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랐다. 그는 그날의 공포 속에서 결심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고. 강호의 이름 모를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에는 어린 시절의 묵천이 있었다. 그 무서운 날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그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출발점이었다. 크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다. 작고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였다. 그것이 묵천의 진짜 이유였다. 손이 다시 파천검의 자루를 감쌌다. 이번에는 저항이 없었다. 검이 부드럽게 바위에서 빠져나왔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묵천의 손에 있던 것처럼 빠져나왔다. 은빛빛이 번쩍이며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따뜻하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맑고 차갑게 빛났지만 그 속에 무언가 사람을 향한 것이 있었다. 파천검이 뽑히는 순간 기이한 온기가 묵천의 손을 통해 전신으로 퍼졌다. 냉엄하다고 생각했던 인의 기운은 사실 깊은 곳에 따뜻함을 품고 있었다. 칼날처럼 차갑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온기가 녹아 있었다. 강하고 공정하지만 차갑지 않은 기운이었다. 묵천은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지검을 빼앗기고 나서 줄곧 흔들렸던 내면의 중심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뽑혔습니다. 명하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이 크게 열렸다. 그리고 다친 팔을 감싸던 손이 잠깐 느슨해졌다. 가영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동굴 안이 은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이 서서히 가라앉고 나자 묵천의 손 안에 파천검이 들려 있었다. 단순하고 냉엄한 은빛 검이. 하지만 그 순간 그 검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인검 파천검 확보했습니다. 묵천이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동굴 입구에서 가영의 날카로운 경계음이 들려왔다. 적입니다. 동굴 밖, 절벽 중간에 3명의 흑의인이 나타나 있었다. 혈인맹의 고수들이었다. 그들이 묵천 일행을 뒤쫓아왔던 것이다. 사흘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따라잡은 것이었다. 묵천이 절벽을 오르는 동안 거리를 좁혔을 것이었다. 올라가는데 집중하느라 뒤를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 화가 되었다. 파천검을 내놓아라. 선두에 선 흑의인이 차갑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여자였다. 얼굴은 검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와 움직임에서 상당한 내공이 느껴졌다. 몸 전체에서 독특한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훈련된 살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숱하게 싸워온 자의 자연스러운 살기였다. 이 높이에서, 이 좁은 절벽 위에서 경공을 자유롭게 쓰는 것을 보면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누구냐? 묵천이 파천검을 쥔 채 동굴 입구에 섰다. 혈인맹 5호법 중 3호법, 암화다. 여자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암화. 어둠 속의 꽃. 이름처럼 그녀의 무공도 화려하지 않고 조용했다. 하지만 독이 있었다. 꽃잎처럼 피어나는 암기가 그것이었다. 혈천마 교주의 명으로 파천검을 회수하러 왔다. 회수라니? 이 검은 처음부터 혈천마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절벽에 봉인되어 있던 것을 그자가 자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묵천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다. 내놓을 것인지 아닌지만 대답하라. 대답 대신 묵천이 파천검을 들어 올렸다. 은빛 검날이 고원의 희박한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대답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암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들자 뒤에 두 고수가 일제히 움직였다. 절벽 위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암화는 이름처럼 꽃잎을 닮은 암기를 사용했다. 그녀가 소매를 뒤집는 순간 수십 개의 작은 날붙이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협소한 절벽 위에서는 피할 공간이 없었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검기를 펼쳐 암기를 막았지만 그 사이 암화의 두 수하가 측면에서 들어왔다. 명하, 가영, 왼쪽을. 묵천의 명령에 두 사람이 수하들을 상대했다. 명하는 다친 팔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빨랐다. 한 팔만으로 검을 잡고 상대의 공격을 흘려냈다. 가영은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며 수하 중 하나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해명은 묵천의 옆에서 암화의 암기를 방어했다. 양낭 속에서 꺼낸 몇 개의 은침이 암화의 암기를 맞받아쳤다. 파천검의 기운이 묵천의 손에서 흘러나왔다. 직업 명왕검을 상대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파천검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 대신 방어와 반격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적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그 힘을 흘려보내는 무형의 기운이 검에서 뿜어나왔다. 암화가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그녀의 검이 묵천의 목을 향했다. 빠르고 정확한 검격이었다. 묵천이 파천검으로 막았다. 두 검이 부딪히는 순간 파천검에서 강렬한 인의 기운이 폭발했다. 그 기운이 암화의 몸을 관통하며 역류했다. 암화가 뒤로 튕겨나갔다. 절벽면에 등을 부딪히며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파천검의 기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였다. 단순히 강한 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의 사악한 의도와 충돌하며 반탄력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었다. 심성이 어두울수록, 사악한 목적을 품을수록 더 강한 반탄력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 검이. 암화가 손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묵천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물러나라. 더 싸우면 다친다. 암화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검사로서의 자존심이 그 분노 뒤에 있었다. 이 높이에서, 이 좁은 절벽 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암기와 검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공세였다. 묵천은 흔들리지 않았다. 파천검의 기운이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었다. 흥분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묵천의 검이 번쩍이며 암화의 검을 튕겨냈다. 동시에 파천검의 기운이 그녀의 내력을 역류시켰다. 암화가 억소리와 함께 절벽면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두 수하들도 명하와 가영에게 제압되어 있었다. 묵천이 쓰러진 암화를 내려다보았다. 가면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그녀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인 듯했다. 혈천마에게 전하라. 파천검은 내가 가져간다고. 암화가 이를 갈았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묵천이 돌아서며 하산 준비를 했다. 인검 파천검을 손에 넣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마검 혈마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검을 가진 혈천마가 있었다. 파천검을 등에 매는 순간 묵천은 이 검의 무게가 단순한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다. 의로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렇기에 더욱 무거운 무게였다. 하지만 묵천은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졌다.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파천해의 바람이 그의 옷깃을 세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묵천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북쪽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넓고 차가운 고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에는 이무백이 있을 것이었다. 운몽택을 헤치며 마검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이무백이 살아있기를 묵천이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다. 이무백을 기다리는 길이었다. 마검과 함께 그리고 혈천마가 기다리는 곳을 향한 길이었다. 내려가야 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제3장 검은 손이 뻗어나가는 곳. 혈천마가 직업 명왕검을 손에 넣은 그날 밤 강호의 어딘가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곤륜파 총문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던 야경 파수꾼 셋이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화산파 제자 하나가 야간 수련 중 이유 없이 검기가 역류해 내상을 입었다. 숭산 소림사의 종각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종이 스스로 한번 울렸다가 멈추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벌어졌다. 강호의 노고수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호에 오래 살아남은 자들은 기운의 변화에 민감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느낌만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두려웠다. 그 변화의 진원은 혈인맹의 깊숙한 심처였다. 혈인맹 본지는 중원의 남쪽 복잡한 산악 지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그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확장된 이 요새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지하로도 뻗어 있었고 통로와 함정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무림 최고의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수백 명의 무사들이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그 요새의 가장 깊은 곳 지하석실에 혈천마가 있었다. 그는 앉아있지 않았다. 서있지도 않았다. 공중에 가부좌를 틀고 떠 있었다. 몸 주변으로 짙은 검붉은 기운이 회오리처럼 돌았다. 그 기운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공이 있는 자라면 그 압도적인 무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 위에 직업 명왕검이 놓여 있었다. 검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직검의 기운이 혈천마의 내공과 서로 맞부딪히며 조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어떠한 무공도 단숨에 몸에 녹아들지는 않았다. 직검은 특히 더 그러했다. 이 검은 사용자를 시험했다. 내면의 균열을 파고들었다. 가장 어두운 기억,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감추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어 사용자를 흔들었다. 하지만 혈천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움을 깊이 알고 있는 자였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온 자였다. 두려움과 친구가 된 자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혈천마가 지검의 시험을 버텨내는 이유였다. 오랜 침묵 끝에 혈천마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평소와 달랐다. 눈의 흰자에 미세한 붉은 실금이 퍼져 있었다. 지검의 기운이 그의 몸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것은 강해지는 신호이기도 했고 동시에 변해가는 신호이기도 했다. 혈천마는 그 변화를 알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했다. 지금의 자신을 버리는 것, 지금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석실로 들어온 것은 2호법 현영이었다. 5호법 중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자였다. 그는 소리 없이 걸었다. 숨조차 최대한 줄였다. 혈천마의 수련을 방해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말하라. 혈천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현영이 무릎을 꿇었다. 3호법 암화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파천검인가? 그렇습니다. 파천해에서 묵천이라는 자가 파천검을 뽑았다 합니다. 암화가 회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암화의 부상은 상당합니다. 파천검의 기운에 역류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복에 한 달은 걸릴 것이라 합니다. 혈천마가 침묵했다. 현영은 그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묵천. 혈천마가 낮게 그 이름을 말했다. 그 말 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자가 파천검을 가지게 되었군.
예. 인검과 마검이 모이기 전에 움직이면 되겠군. 지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인검과 마검이 적의 손에 있다 해도 나의 무공이 완성되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영이 눈을 들었다. 무공 완성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닷새.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달랐다. 닷새. 닷새 안에 혈천마의 무공이 완성된다면 인검과 마검을 누가 들고 있는지는 관계없었다. 사신기 넷이 모이지 않더라도 지검의 기운을 완전히 흡수한 혈천마 한 명이 강호 전체보다 강해진다. 그것이 혈천마의 계획이었다. 닷새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강호의 정파든 사파든 접근하는 자는 모두 막아라. 알겠습니다. 현영이 일어서려 할 때 혈천마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운몽택. 현영이 멈추었다. 마검이 있는 곳이다. 그쪽에 사람을 보냈느냐? 사이로법 도경을 보냈습니다. 15명의 혈인맹 정예가 함께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30명을 더 보내라. 이무백이라는 자가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 자는 만만치 않다. 마검이 혈인맹 이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검을 혈인맹이 가져와도 교주께서 지금 수련 중이시라면 마검은 필요 없다. 마검이 다른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된다. 아무도 갖지 못하도록 하라. 마검이 운몽택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좋다. 오직 적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 현영이 고개를 조아렸다.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이무백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마검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무백이 마검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현영이 사라졌다. 석실에는 혈천마 혼자 남았다. 혈천마가 다시 눈을 감았다. 지검의 기운이 다시 그의 몸 안에서 흘렀다. 더 깊이, 더 세밀하게 파고들었다. 그 기운이 지나가는 곳마다 혈천마의 내공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 단단함 속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그것이 지검의 대가였다. 강함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있었다. 혈천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잃어도 괜찮은 것들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운몽택. 이무백이 수렁에 발이 빠졌다. 허벅지까지 빠져들어가는 수렁이었다.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경공을 쓰려 해도 습지에서는 발판이 없었다. 위에서는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옆에는 물이 차오른 풀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선배. 청운이 옆에서 소리쳤다. 그는 우물우물 이랑진 풀이 가득한 곳에 가까스로 올라서 있었다. 발 아래에서 물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나마 이무백보다는 낫 상황이었다. 닥쳐. 내가 혼자 나올 수 있다. 이무백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는 주변 풀줄기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손이 닿은 풀줄기가 뚝 끊겼다. 다른 쪽 풀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다. 손 내밀어요, 이 양반아. 청운이 허리춤에 찬 검의 집을 빼서 이무백에게 내밀었다. 이무백이 잠시 청운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잠깐 갈등하는 빛이 있었다. 하지만 수렁은 계속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감사하오. 이무백이 검집을 잡았다. 청운이 온몸에 힘을 주어 당겼다. 이무백의 몸이 천천히 질척한 소리와 함께 수렁 밖으로 빠져나왔다. 발이 빠지는 순간 그 자리에 검은 물이 고였다. 이무백의 다리는 허벅지까지 진흙투성이었다. 이무백이 풀밭에 앉아 숨을 골랐다. 청운이 그 옆에 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선배. 알고 있다.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렁은 봐서 피해야 합니다. 풀의 색이 달라요. 진한 녹색 풀이 있는 곳은 수렁입니다. 어젯밤 안내인이 그리 가르쳐줬잖습니까? 내가 시력이 나쁘다. 수십 년 강호를 누비셨는데 시력이 나쁘시다고요? 오늘따라 안개가 짙단 말이오. 청운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짜증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안도하는 것 같은 기색이었다. 이무백이 이렇게 투덜댈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운몽택에 들어온 것은 사흘 전이었다. 들어오는 첫날부터 혹독했다. 천둥벽을 떠나 동남쪽으로 닷새를 걸어온 이후였으니 체력은 이미 한번 소진된 상태였다. 운몽택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무백은 현지에서 길 안내인 한 명을 구했다. 운몽택 출신의 중년 사내로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생업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첫날부터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틀 전 밤에 그 안내인이 사라졌다. 진영을 떠나 소변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다렸다. 그래도 오지 않았다. 이무백이 직접 찾으러 나섰다. 그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방향에서 발자국이 수렁으로 이어지다가 끊겼다. 단순한 사고였을 수도 있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이무백은 후자라고 판단했다. 발자국이 끊기는 방식이 이상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의 발자국은 점점 깊어지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없어졌다. 누군가 그 안내인을 들어올려 데려간 것이었다. 혈인맹이었다. 그때부터 안내인 없이 움직여야 했다. 운몽택 안에서 안내인 없이 방향을 잡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태양이 보이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운몽택의 안개는 낮에도 태양을 가릴 때가 많았다. 이무백은 지도와 내공으로 느끼는 기의 흐름에 의지해 전진했다. 느리고 위험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혈인맹이 이미 운몽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다. 어젯밤 경계에서 2명을 봤습니다. 우리 방향을 추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을 제거한 것도 그들일 것이다. 우리의 발을 묶으려는 것이지. 이무백이 일어서며 진흙을 털었다. 완전히 닦을 수 없었다. 운몽택 안에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검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청운이 물었다. 지도대로라면 운몽택 중앙 호수까지 하루다. 남쪽 기슭에 검은 바위가 있고 그 아래다. 하루면 오늘 안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혈인맹이 얼마나 있느냐다. 이무백이 안개 가득한 전방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십보압도 불분명했다. 이 안에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운몽택에서 싸우는 것의 어려움이었다. 청운. 예. 나는 앞으로 간다. 혈인맹이 몇이 있든 상관없다. 마검에 먼저 닿는 것이 중요하다. 청운이 잠시 이무백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다. 선배, 그 검이 사람을 잠식한다 했습니다. 뽑는 순간부터 기운이 역류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무백이 청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단단했다. 묵천도사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고 있느냐? 강한 심력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나는 내 심력을 믿는다. 수십 년 강호를 살면서 내가 지킨 것이 있다. 그것이 있는 한 어떤 검의 기운도 나를 바꾸지 못한다. 청운이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함께 가겠습니다. 당연하지. 이무백이 걷기 시작했다. 청운이 그 뒤를 따랐다. 다른 5명의 고수들도 함께였다. 안개 속에서 발이 빠지는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 사이에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오후가 되자 안개가 조금 걷혔다. 시야가 트이면서 전방에 무언가가 보였다. 넓게 펼쳐진 수면이었다. 운몽택의 중앙 호수였다. 그 어두운 수면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호수 주변의 갈대숲에서는 가끔 새들이 날아올랐다. 호수는 크고 고요했다. 아름답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위험의 다른 표현이었다. 이무백이 호수의 남쪽 기슭을 찾기 시작했다. 지도를 펼치고 현재 위치를 가늠했다. 서쪽에서 접근했으니 남쪽으로 이동하면 된다. 이무백이 호수를 따라 이동했다. 발밑이 여전히 질척했지만 호수 주변은 수렁보다는 나았다. 그때 갈대숲에서 기척이 났다. 이무백이 멈추었다. 손이 검자루로 갔다. 갈대숲에서 흑이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 둘, 셋. 계속 나왔다. 20명, 그리고 더. 30명이 넘었다. 혈인맹의 정예 무사들이었다. 이무백. 앞에 선 흑이인이 말했다. 가면 속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 움직임과 기운에서 상당한 실력이 느껴졌다. 5호법 중 하나일 것이었다. 혈인맹 4호법 도경이다. 역시 5호법이었다. 마검을 포기하면 살 수 있다. 이무백이 도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뒤에 선 30명 이상의 무사들을 둘러보았다. 그 수를 세고 배치를 파악하고 출구를 확인했다. 그 모든 것이 몇 초 안에 이루어졌다.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도경이 잠시 침묵했다. 믿을 수 없지. 이무백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무백이 검을 뽑았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무백의 검법은 화려하지 않았다. 공격하기보다는 버티는 무공이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내고 흘려내고 반격했다. 한 명이 공격하면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적을 쳐냈다. 숫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전부 덤빌 수 없는 것이 협소한 지형의 특성이었다. 호수 기슭의 좁은 땅에서는 동시에 5명 이상이 붙기 어려웠다. 청운이 이무백의 오른쪽을 지켰다. 나머지 5명의 고수들이 삼각형 대형으로 버텼다. 혈인맹의 정예들이 물밀듯 밀려왔다가 이무백의 검에 튕겨나갔다. 한 명이 쓰러지면 다음 명이 들어왔다. 10명이 넘어갔다. 이무백의 어깨에 검기가 스쳐 상처가 났다. 옆구리에도 가벼운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았다. 버텼다. 도경이 직접 나섰다. 그의 무공은 강했다. 이름처럼 독을 사용하는 무공이었다. 검에 도끼가 섞여 있었다. 그 검이 살을 스치기만 해도 독이 몸 안으로 퍼졌다. 이무백이 그것을 느끼고 거리를 유지했다. 직접 막지 않았다. 흘려냈다. 도경의 검이 빨랐다. 이무백의 왼팔에 스쳤다. 순간적인 마비감이 왔다. 독이었다. 이무백이 즉시 내공을 끌어올려 독의 침투를 막았다. 마비는 더 번지지 않았지만 왼팔의 감각이 약해졌다. 내공이 강하군. 도경이 차갑게 말했다. 오래 살아서. 이무백이 대꾸했다. 도경이 다시 공격했다. 이무백이 받아냈다. 두 검이 부딪히는 충격이 이무백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어깨에 상처가 쑤셨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참아온 사람이었다. 싸움은 길어졌다. 혈인맹의 정예들이 지치지 않고 교대로 밀어붙였다. 이무백 일행은 점점 체력이 소진되고 있었다. 이무백의 5동료 중 2명이 쓰러졌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더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이무백이 상황을 파악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버티면 결국 치게 될 것이었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방법을 바꿔야 했다. 그때 청운이 소리쳤다. 선배, 저기! 호수 남쪽 기슭이 보였다. 검은 바위가 있었다. 안개 속에서도 그 검은 색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 기록된 것이었다. 마검 혈마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멀지 않았다. 30보. 이무백이 결단했다. 청운, 나머지 모두 막아라. 선배, 명령이다. 이무백이 전력으로 달렸다. 부상당한 몸으로 왼팔에 독이 퍼진 상태로 뒤에서 혈인맹의 무사들이 따라붙었다. 청운이 이무백의 뒤를 막아섰다. 검을 뽑아들었다. 도경이 이무백을 향해 달려왔다. 이무백이 멈추지 않았다. 도경의 검이 이무백의 등을 향했다. 이무백이 몸을 틀어 간신히 피했다. 그 사이 이무백의 발이 검은 바위에 닿았다. 바위 아래 진흙과 물이 차 있었다. 이무백이 손을 집어넣었다. 차가운 물이 팔꿈치까지 잠겼다. 아무것도 없었다. 더 깊이. 이무백이 팔을 더 집어넣었다. 진흙이 손을 잡아당겼다. 도경이 다시 달려왔다. 손가락에 무언가가 닿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검이었다. 이무백이 손으로 잡았다. 그 순간 강렬한 기운이 손을 타고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마검의 기운이었다. 어둡고 강렬하고 무거운 기운이었다. 그 기운은 이무백의 내공에 부딪히며 충돌했다. 싸웠다. 이무백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흔들려 했다. 욕망, 분노, 오래된 원한. 이무백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났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복수하지 못한 원수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기억들이 물밀듯 쏟아져 올라왔다. 이무백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 기억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원한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오래전에 그 고통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마검의 기운이 파고들다가 멈추었다. 잠깐의 정지. 그리고 검이 이무백의 손에서 부드럽게 자리를 잡았다. 마검 혈마검이 운몽택의 진흙 속에서 올라왔다. 검은 검이었다. 검날도 자루도 모두 검었다. 빛이 없었다. 빛을 흡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검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은 엄청났다.
강렬하고 어두운 기운이 이무백의 손을 타고 몸 안에서 돌았다. 전신의 내공이 새로운 기운과 충돌하며 조화를 찾았다. 도경이 얼어붙었다. 마검을 뽑는 자를 본 것이었다. 그것도 이 상황에서 부상을 입고 독이 퍼진 상태에서 30명의 정예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 검을 도경이 뒷걸음질 쳤다. 마검의 기운이 그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운은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장 어두운 것을 건드리는 기운이었다. 도경도 그것을 느꼈다. 그 기운에 닿자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이 올라왔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두려움이 물러나라. 이무백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마검의 기운이 이무백의 내공과 섞이면서 그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졌다. 마검은 이무백을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이무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도경이 신호를 보냈다. 뒤에 있던 혈인맹 무사들이 일제히 전열을 갖추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기운이 두려웠다. 이무백이 마검을 들고 선 모습이 두려웠다. 강호에서 가장 용감한 자도 이해할 수 없는 힘 앞에서는 주저한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오늘은 물러난다. 도경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 기다리겠다. 이무백이 마검을 내려보았다. 검은 검.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는. 그러나 그 안에 거대한 힘이 잠들어 있는 검. 청운이 달려왔다. 선배, 다치셨습니까? 독이 좀 퍼졌다. 해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내공으로 막고 있다. 하지만 오늘 안에는 해결해야 한다. 해독약이 운몽택 경계에 마을이 있다. 거기까지 가면 된다. 이무백이 마검을 허리에 찼다. 마검의 기운이 계속 그의 내공과 섞이며 조화를 찾고 있었다. 완전히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청운이 이무백의 어깨를 부축하려 했다. 이무백이 손을 저었다. 혼자 걷는다. 선배, 혼자 걷는다고. 청운이 물러섰다. 이무백이 걷기 시작했다. 발 아래에 진흙이 질척거렸다. 왼팔은 여전히 마비 증상이 있었다. 어깨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이무백은 멈추지 않았다. 손 안에 마검이 묵직했다. 강호에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있어야 했다. 살아서 묵천에게 돌아가야 했다. 마검을 들고 운몽택의 안개 속에서 이무백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져 갔다. 같은 시각 파천해에서 하산한 묵천은 서쪽 경계 객점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무백의 소식을 기다렸다. 파천검을 등에 맨 채로 묵천은 창 너머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동남쪽 어딘가에서 이무백이 싸우고 있을 것이었다. 살아있기를 빌었다. 마검을 얻기를 빌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검과 마검을 모두 손에 넣어도 지검을 가진 혈천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검을 품은 혈천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묵천은 아직 알지 못했다. 파천검이 손 안에서 가볍게 진동했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묵천이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이번 화를 마치며 혈인맹의 함정 속에서 묵천이 파천검과 지검을 동시에 들어 혈천마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입히는 장면은 이 소설의 전투 연출이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철학적 대립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해명의 정체가 설현화로 밝혀지는 순간은 배신과 진실이 교차하는 정통 무협의 핵심을 건드리며 독자에게 아군과 적군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무백의 눈에 처음으로 검붉은 빛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 화는 마검 잠식 문제가 단순한 소품이 아닌 서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위기임을 선언하는 화다.